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자금이 확실히 한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도 달라서 당혹스러움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성격들의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주도주 성격들의 종목들은 쉬어가나라는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기존에 강했던 에너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그 시세를 가져가게 되면서 거래대금 상단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 기대감에 원전주 급등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주 내에서 원전주는 오늘 급등을 했고요. IRA 법안에 대한 축소, 그 폐지에 대한 가능성을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180도 다른 표정의 원전주와 신재생 에너지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한가 종목이 있었습니다. 에너토크였고요. 29.85%의 상한가로 7,9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 넘는 급등을 보여준 종목은 태웅이고요. S&T 에너지, 한신기계 이렇게 쭉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술도 오늘 상당 부분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지만 오늘 중요한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종목들의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넘버인 4만 원을 넘겨섰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다수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건설에 대한 업황 기대감까지 있지만 원자력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원전주와 신재생 에너지주 이렇게 다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행정명령 기대감 오늘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있고요. 24일 미국 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신규 원자료 승인과 관련해서 규제는 완화되고 핵연료 공급망은 강화되는 방안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의 그런 부분들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기대가 되실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서 이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위한 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원전 축의 투자가 재개되는 조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나왔던 기사 한 가지를 제목을 제가 끌고 와봤습니다. 전기를 먹는 AI 데이터 센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 53개가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재생 차원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원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오늘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IRA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세제 법안 때문에 오늘 크게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가장 강하게 빠졌고요. 풍력에너지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그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일단 하원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넘기는 그런 법안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냥 이 신재생 에너지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히나 지금 대선 후보 1위 후보로 지금 그 표차를 달려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원전도 중요하지만 신재생 쪽으로 조금 더 그 강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정책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정책 모멘텀을 받아서 함께 가기도 했지만 오늘만큼은 너무 다른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10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동안 신재생 에너지들 급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런 트레이딩 전략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이지만 이 마음 편히 이 하루를 떠나보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좀 보합권에 마무리를 해줬는데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보합권에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좀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시장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국채 금리도 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이게 미국 국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국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그 재정적인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채권 시장에서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내비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 예측에서도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경기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뭐 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런 상황이니까 글로벌 경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침체 단계에 들어서는 걸 좀 인정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뭐 사실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보통 이제 금융적지위가 낮은 나라들부터 이제 도미노로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은 패권국이기도 하고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이니만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이 불경기 모멘텀이 이제 불어왔다고 봐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보통 어디부터 무너지죠? 지방부터 무너지죠. 서울이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것도 서울이 제일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서울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이나 일본들이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그 외에 이제 국가들로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를 굳이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치면 판교나 그 정도 되려나요? 네. 일산 정도 되려나?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가긴 했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호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는데,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제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금리 인하는 불경기가 왔을 때 하고, 뭐 호경기로 가게 되면 또 금리 인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불경기는 안 좋은 거니까, 이제 금리랑 이제 그 경기가 다 좋은 단계는 거의 좀처럼 없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물가가 또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불경기라는 모멘텀이 좀 불어왔다라는 악재에다가 좀 금리 인하가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호재가 좀 겹치긴 했어요. 원러연준 이사가 이번에 좀 발언이 있었는데 한 7월 내지 7월이라고 했는지 8월이라고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7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7월 정도까지는 이제 그 관세를 10%로 이제 봉합을 해주면 그 결정을 짓고 이제 끝맺음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뭐 한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이제 인프라 정책을 하려고 뭐 러우 전쟁도 지금 종식시키려고 발빠르게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남아공 대통령이랑도 한번 이제 만남이 있었죠. 거기서도 아주 이 트럼프의 속내가 그냥 딱 보이는 게 그냥 엄청나게 압박을 하죠. 그때 뭐 백인 농부들 엄청나게 이제 사망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 남아공 대통령이랑 거기 그 인사들도 와가지고 딱 막 동영상 보여주면서 막 묘비랑 사람 죽은 거 막 뉴스 기사 딱 전해주더라고요. 봐라 이거 지금 사람 이렇게 죽어나간다 니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을 했는데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다가 딱 거기서 그 골퍼 출신인가요? 그분이 이제 좀 유명한 분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싸우려고 온 거 아니고 미국의 도움이 우린 지금 필요하고 같이 협업할 생각이다. 인프라 사업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니까 바로 그냥 한박 웃음을 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좀 정색하면서 압박하다가 인프라 얘기 나오니까 표정이 싹 바뀌는 걸 이제 보는 순간 아, 의도가 아주 명확하구나. 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미국이랑 같이 인프라 사업 하자는 그 말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남아공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또 그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얘기해가지고 막 얼굴 붉히면서 막 싸울 때도 왜 그렇게 막 대립을 했던 거였습니까? 전쟁 끝내야 되니까 안 끝내니까. 빨리 인프라 정책 해야 되는데. 전쟁이 하고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예민하게 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막 말싸움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엄청 강경하게 해버리니까 알겠다. 그러면 이제 뭐 에너지 인프라 쪽에 있어서는 한 달간 이제 좀 휴전을 하는 쪽으로 러시아 쪽이랑도 좀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건 결국 인프라예요. 이유야 분명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연준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는 없고 트럼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예요. 재정적자 유도하는 겁니다. 세금 덜 걷고 인프라 정책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인프라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남아공이랑도 인프라 정책하고, 한국이랑 일본이랑은 뭐 하려고 하고 있죠?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인프라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세금 관련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감세안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세안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배터리 쪽은 또 이제 힘들 것 같다.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트럼프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돈을 써가면서 지원하는 게 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사업이 자체적으로 좋아가지고 성장하는 거 오케이. 근데 정부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 끊겠다 이거. 네. 돈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이제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다 이제 감세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좀 재정 적자 우려를 많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경기는 좀 휘둘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상 이제 인프라 정책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앞으로 좀 호경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서서히 이제 연준에서 힌트를 주기 시작했다.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열어두기 시작했거든요.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하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 올 연말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지금은 마냥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말에는 긍정적인 장이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숨을 좀 푹 내려놓고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로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 채팅창에 에너지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신재생과 원전이 다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책 모멘텀이 강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강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두 섹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뭐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그 에너지 정책도 아직 우리나라 이제 지도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보들 그 정책을 봐야 되는데, 지난번 그 대선 토론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 믹스를 해야 한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네. 뭐 원전 필요한 건 맞는데 점점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전도 쓰긴 하는데 풍력이랑 태양광 좀 섞어 쓰자. 이런 이제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나 그다음에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둘이서 이제 협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전이 이렇게 안전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원전 안 쓰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전 정권 막 그 문재인 정권까지 껴가지고 뭐 공격하던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원전을 그만큼이나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 진보 쪽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좀 둘 다 쓰자 정도 입장.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김문수 후보나 뭐 이준석 후보 이런 데서는 원전에 대해서 엄청 어필을 했어요. 심지어 약간 풍력을 까기도 했어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데이터 센터라는 게 꾸준한 이제 전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풍력으로 이게 되겠느냐?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원전의 중요성을 또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이라는 게 이렇게 안전하고 전력에 이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팩트를 얘기하자면 일단 원전이 커지게 되면 좀 전력 비용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공공요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확장이 되면 일단 지금 필요한 건 맞아요. 전기세 폭탄 나옵니다. 이제 이거 원전 안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게, 한쪽은 둘 다 믹스해서 쓰자고, 한쪽은 하나 이제 원전만 엄청 밀어붙였는데, 그럼 여기서 공통된 게 뭐예요? 공통분모가? 원전이죠. 원전이에요. 원전은 둘 다 일단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광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우호적으로 보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원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건 끌고 안고 가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한쪽에서만 밀어붙이니까 아직 당선되지 않은 상황인데 좀 애매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딱 당선이 결정됐다 하면은 태양광 풍력이 엄청 좋을 텐데, 근데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누가 당선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또 이게 지지율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 과정 안에서 이재명 후보의 뭐 지지율이 계속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태양광 풍력이 또 엄청 좋을 텐데, 최근 그
좀 보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격차가 이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죠. 네, 이게 격차가 지금 네. 좁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양광 풍력이 또 타격을 더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가 되든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다 원자력 쪽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담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1위로 그 표차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봤을 때 1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후보가 당선이 되고 결정이 되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의 그 변동성은 언제쯤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저는 태양광 풍력은 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그 친환경 섹터 안에서도 저는 또 좀 갈라서 봐야 된다라고 네. 보는 입장인데 태양광이랑 풍력을 좀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쪽은 저는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수 쪽, 그러니까 김문수 그쵸. 후보가 된다고 해도 네.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 태양광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지금 중국 쪽에 의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국 쪽에 이제 사업 비중이 꽤나 높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중국발 태양광에다 관세 엄청나게 부과하겠다 이제 또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반사이익 볼 거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태양광이라는 사업 자체는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환경 섹터 안에서도 주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심지어 이게 또 화학 쪽이랑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라고 좀 본다고 저는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섹터를 좀 본다고 했을 때 인프라 사업이 확장될 때 네. 건설 기계나 건설이 좀 주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멘트도 좀 보고 마지막에 보통 페인트를 보거든요. 뭐 그 이전에 전력 인프라나 가스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사실상 페인트가 엄청 약해요. 그래서 같은 인프라 안에서도. 근데 이 풍력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같은 친환경 카테고리 안에서도 조금 태양광에 비해서 힘이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에너지 쪽에서 원전을 1순위로 보시고 그 다음 태양광, 그 다음 풍력 이런 식으로 좀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재 초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종목 화면으로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오늘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은 한 종목은 슈프리마, 한 종목은 휴메딕스 들고 오셨는데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안과 관련해서 AI 관련 모멘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필러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요새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건 K 보톡스나 필러 쪽으로 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장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장 초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나라 뷰티 산업이 굉장히 네. 좀 크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는 휴메딕스를 초이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늘 강조드리지만 비초이스가 아닙니다. 이 휴메딕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건데 슈프리마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살펴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도 슈프리마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작년 정도에 소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슈프리마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시총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시총이 이제 한 2,500억 정도 돼요. 이렇게 올랐는데 2,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소개해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고가 돌파를 해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뭐 바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제 횡보를 거치다가 조정도 보여주고, 제가 작년에 이제 뭐 얘기하고 이럴 때가 한 이럴 때였거든요. 이러다가 또 이제 시간 더 허비하다가 또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와서 고가 돌파 이제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번에 돌파가 나왔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슈프리마가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갈 종목은 가는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요. 이게 왜 갈 종목이냐면, 그러니까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주도 섹터로 올라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못 간 건 있는데 결국 재산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익 캐파가 커지면 주가는 분명히 오릅니다. 왜냐면은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주가가 안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많이 벌 걸로 기대되고 있고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건 어려워요.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시가총액의 75%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거의 시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상패시켜도 뭐 거의 뭐 갖고 있는 현금에다가 그런 것만 따져도 평가 가치는 이제 뽑는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온디바이스 AI 보안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장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생체 인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뭐 홍채 인식이다, 지문 인식이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생체 인식 관련된 모멘텀이 중동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서도 AI발 모멘텀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보안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소개해드릴 때는 이 매물대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지금 이미 뚫는 것까지 확인한 자리예요. 이게 좀 투자 성향에 따라 갈리기는 하는데요. 이걸 뚫기 전에 이제 미리 사는 사람이 있고 뚫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네.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뚫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거 별로 네.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미 한번 윗꼬리 달면서 매물대도 한번 소화시키면서 확인시켜줬어요. 저는 급등 시작할 때 이 윗꼬리 다는 캔들 한번 나온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추후에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 윗꼬리까지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 뚫고 올라가요. 네. 이거 비슷한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이거 이제 윗꼬리 한번 달면서 여기 계속 두드렸거든요. 여기 윗꼬리 캔들 보이시나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보통 한번 윗꼬리 달고 떨어졌다가 여기를 이제 메꿔요. 기업이 좋다는 전제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 실적 잘 내고 있는 기업, 너무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여기 메꿉니다. 그리고 여기 뚫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제 슈프리마에서도 보이고 다른 데서도 많이 보일 거예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슈프리마는 이제 고점 뚫고 요거 윗꼬리 달았던 가격대까지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작년 기준으로 이미 매출 1000억대를 돌파했고 올해 1200억, 내년 내후년으로 이제 1300억, 1400억대까지 성장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350억, 380억 정도까지 순이익 영업이익이 성장이 기대돼요. 심지어 여기 이제 부채 비율도 10% 아래로 떨어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5% 아래로 떨어지는 부채 비율은 거의 부채 없이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다. 무차익 구조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 마진율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PER도 6.69배, PBR은 0.73배로 극도의 저평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의 75%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기업이 잘못되기도 어렵고 부채 비율도 뭐 10%도 안 되고 마진율은 엄청 높고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보안 쪽이니까 또 높죠. 심지어 매출 캐파도 커지고 있고 주가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하죠.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안 올라가니까 이상하니까 좀 시간이야 걸렸지만 결국 올라왔습니다. 근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월봉상 차트인데 이게 장기간 이제 과거에 한 2016년부터 오랜 시간 바닥권 박스권을 그릴 때 가격대가 이 가격대입니다. 돌파 나올 때 이 정도 나왔고 또 최근에도 오랜 시간 또 여기서 박스권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3만 원을 뚫는 시점부터는 추세가 본격적으로 파동이 나온다. 36,650원인데 여기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1차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추가적인 급등 랠리 지금 구간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보니까 꼭 슈프리마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초이스 종목 슈프리마 살펴봤고요. 초이스 종목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종목입니다. 그중에서도 휴메덱스를 들고 오셨는데 다른 필러에 비해서도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뭐 다른 필러 종목이 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네. 휴젤이랑 파마리서치가 대장이에요. 솔직히 의료 네, 비트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가 너무 많이 올랐고 보통 이제 우리가 톡신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휴젤을 가장 먼저 보는데 휴젤을 이제 건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점까지 너무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휴메딕스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휴메딕스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너무 오랜 시간 이제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휴메딕스도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인데 솔직히 저는 어지간하면 이제 휴젤이 너무 잘 가니까 네. 아니 뭐 이렇게 안 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도 지금 2021년에도 45,000원 저항 맞고 2023년에도 저항 맞고 2024년엔 진짜 갈 줄 알아요. 저는 2023년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이때도 못 가더라고요. 이때는 좀 심하지 않나 했는데 와 결국엔 갑니다. 그러니까 네. 갈 종목들은 결국엔 가요. 이게 항상.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매물대가 워낙 이제 악성 매물대다 보니까 이게 2018년에도 그쵸. 있었던 이제 매물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지지받았던 매물대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서야 돌파가 나와줬고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2023년부터 투자했다라고 가정하면 막 2년을 허비한 네. 거잖아요. 근데 물론 2년 기다려서 이렇게 먹으면은 좋긴 한 건데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기다리는 게 나으니까 저는 지금같이 이제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사더라도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휴젤이라든지 지금 각종 의료뷰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네. 다만 이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는 안 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갔으니까.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규 진입하기가 부담스럽다 정도인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그 PDRN, 연어 생식기 그거 관련된 그쵸. 종목들, 이제 좀 리쥬란 콘쥬란으로 유명하죠. 파마리서치. 그 광고하는 것도 이제 봤는데 네. 요즘에도 워낙 핫하고 VT에 이제 리들샷 이런 것도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최근에 또 유명한 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제 주변에서 지금 그 위고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이거 유튜브 채널 얘기해도 되나? 성시경 씨도 그 가수 성시경 씨도 그 유튜브 네. 하시잖아요. 네. 막 식당 다니시고 그러시던데 그 어느 날 유튜브에 떠가지고 보는데 그 매니저분인지 하여튼 찍어주시는 분이 위고비 먹는다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위고비 쓰는구나. 근데 이게 뭐 예견된 일이었던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싹센다부터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위고비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맞는 주기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편의성이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확장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위고비 진출이 이제 시작되면서 엄청 확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비만 치료제 관련제 물론 좋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가 더 유명하다? 톡신 시장이 훨씬 더 유명하다. 근데 단기간에 살을 빼면 어떻게 된다? 살이 처진다. 그러니까 톡신 시장이 같이 큰다. 그래서 리들샷, 파마리서치, 리쥬란, 콘쥬란, 특히 휴젤 같은 톡신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데 휴메딕스가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매물대 돌파 나온 시점이라 지금 이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필러 수출은 이제 성장을 할 겁니다. 계속. 구조적인 마진 개선도 이제 견인되고 있고요. 매출 영업이익 순위 다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 10% 아래로 떨어지고 마진율 30%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PER 10배 아래로 8.94배까지 떨어집니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마진율 높고 성장하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무차익 구조. 주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하니까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고요. 브라질 바디 필러나 베트남 안면 필러 등도 지금 그 품목 허가가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브라질이랑 베트남까지 진출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인데 30%대에 달하는 마진율은 충분한 이제 메리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금 의료뷰티 관련된 종목들 막 40, 50%대 나오는 거 마진율 보면서 비교적 적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일단 20, 30%대 가는 마진율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짚어보셨을 때는 휴메딕스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최근에 돌파 나왔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상승 초입이라고 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초이스 종목까지 같이 한번 좀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휴메딕스 체크해 주셨습니다. 2018년부터 악성 매물이 쌓여 있었던 4만 원대를 이제 뚫어냈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미 이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시원한 성장 주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휴메딕스 초이스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종목들 진단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도 늘 열어둘 테니까 지금부터 많은 종목들 진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토니모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뷰티 관련해서 필러 관련된 종목인 휴메딕스를 살펴봤는데 이 종목은 화장품 종목이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국향 모멘텀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평단가는 9,600원, 10% 비중 담고 계시고요. 11,000원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최근 가장 크게 좀 올랐던 때가 10,000원 초반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11,000원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뭐 10,000원을 못 뚫었으면 못 뚫었지 일단 뚫으면은 12,000원은 기본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굳이 11,000원에 팔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10,000원 뚫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시총이 한 2,000억대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뷰티 관련된 트렌드가 이제 실질적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로도 많이 넘어왔어요. 뭐 원래는 이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를 필두로 한 의료 뷰티 관련된 종목들, 뭐 피부과 시술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장주 관점으로 보여드리자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의 이제 주가 상승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대장주인데 여기 이제 같이 껴서 볼 수 있을 만한 게 이런 화장품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화장품 용기가 또 이제 같이 수출이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펌텍코리아 역시도 최근 이제 주가가 신고가 쓰면서 계속 강세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이 저는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 뭐 VT 정도까지도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VT 지금 신고가 저는 뚫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가 이제 4개 종목이 화장품 쪽에선 대장주로 보고 있고 토니모리는 뭐 대장주까지는 아닌데 충분히 뭐 10,000원 뚫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장주들이 왜냐면 전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 대장주들이 더 가야 이제 그 밑에 단의 종목들도 따라갈 수 있는데 대장주가 더 갈 거라고 보고 K뷰티도 저는 여기서 멈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중국 문호 개방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과거 2014년도, 15년도 화장품 전성기를 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12,000원 정도까지는 그다지 무리될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감만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찍히면서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최근에 뭐 조선도 뭐 수출 데이터 찍히고 이러면서 뭐 주가 엄청 가잖아요. 그쵸. 뭐 원전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시점으로 또 가게 되면 주가가 완전히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대장주가 저는 더 좋다고는 보지만 토니모리도 충분히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봐요. 지금 시총이 한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익 캐파가 더 늘어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데이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올해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한번 탄력받으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당장에 이제 좀 메리트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우려가 있지만, 10,000원 돌파는 가능해 보인다. 한번 좀 홀딩해 보시자. 말씀드리면서 하단 지지 라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단은 이제 7,000원이 깨지면 저는 좀 전략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매물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토니모리를 살펴봤습니다. 11,000원대 부근까지 홀딩해도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미 한번 10,000원대를 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주셨습니다. 우선은 10,000원대까지는 홀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오프닝 때 위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관련된 종목입니다. 위고비를 유통하고 있는 블루엠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재희님의 종목이고요. 7,650원, 비중은 13%. 단가만 낮춰놓으면 빠집니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3%라는 그 비중 자체가 여러 번 좀 비중을 늘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평단가를 여러 번 낮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대는 지금 맞춰주신 것 같은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지금 뭐 7,100 얼마인데 여기서 추매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구조적으로 완전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 뚫고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하는 게 차라리 더 유리한 전략이에요. 그런 게 낫지 지금 이게 매물대 돌파를 못했는데 이 아래에서 지금 떨어질 때 추매한다?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3,000원 정도가 깨지면 저는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이게 갭이 크잖아요. 3,000원에서 그쵸. 7,000원이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종목은 소액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소액으로만 하고 지금 비중 13%면은 저는 더 들어가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00원 돌파까지 보셔야 돼요. 오. 그래서 10,000원이 지금 매물대거든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무너졌을 때 이제 10,000원 깨지면서 이제 무너진 거고 네. 저항 맞을 때도 이때 10,000원 저항대 맞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10,000원 저항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3,000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구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 지금 7,00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충분히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위고비 확산세를 보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000원 돌파를 좀 노려보시고 10,000원을 돌파 안 하면은 저는 익절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길게 보지 않는 투자자라면 10,000원대에서 한번 또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 근처에서 한번 좀 익절을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잔량으로 욕심을 내겠다라고 하면 10,000원을 저항 맞으면은 이제 맞고 떨어지는 건데 이제 10,000원을 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위로 상단으로 열려버리면서 크게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뚫느냐 못 뚫느냐 싸움이고 10,000원대에서 내가 안정감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10,000원 부근 9,000원부터 이제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시고 그게 아니다 욕심 내겠다 하면은 10,000원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시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저항을 받는 라인이 10,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10,000원 정도까지만 홀딩해 보시고요. 조금 더 길게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돌파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윗단까지 확 열어두셔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좋은 날님의 종목이고요. 현대백화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100원, 비중은 10%,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현대백화점 요새 나쁘지 않습니다. 11월 달에 저점이 41,000원대였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가 72,400원 부근이니까 상당 기간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90,000원대 평단가라고 하시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의 기다림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는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주들이 요즘 전반적으로 좀 좋기도 하고 저는 요즘 이제 좀 소매유통 쪽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들 네. 최근에 감성코퍼레이션이나 영화무역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고가 돌파를 해주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비 쪽으로 다시 또 촉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불경기가 거의 끝단에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경기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 단계라고 이제 보통 판단이 될 때 미리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몰리거든요.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에서도 추천드렸던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랠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신고가 쓰고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차트 또 나왔죠? 윗꼬리.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떨어졌다가 채우고 있네요. 다시 윗꼬리 달았던 네. 이 물량 채우고 있죠? 이제 여기 이거 돌파 저 한다고 봅니다. 72,400원 고점 여기. 여기 돌파하면서 급등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이 저항대 매물대 자리예요. 과거에 이제 저항 맞았던 자리. 요런 자리에서 윗꼬리 한번 다는 겁니다. 물량 소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이제 인적 분할 이슈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이제 물량 소화하면서 떨어지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비슷한 이제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돌파 나오면서 저는 급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72,400원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거까지는 보세요. 그리고 급등하면 그때부터 추세 따라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더라고요. 올해부터 이제 순이익이 그냥 흑자 전환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뛰고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 거의 이제 잡혀 있으니까 이제 호경기로 접어들면 여태 불경기 오래 걸렸으니까 이제 저는 좋은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마진율도 개선되고 여기다 이제 PER, PBR도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불경기다 해도 백화점은 맨날 미어 터져요. 네. 그래서 명품관 맨날 다 줄 서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백화점도 좀 다녀보면은 현대백화점 있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백화점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소득 수준을 따져봤을 때는 다른 백화점도 있기는 해요. 근데 현대백화점이 한국 그 소득 수준에 맞춘 브랜딩을 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백화점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조금 더 가격대가 괜찮은 조금 더 이제 낮은 가격대의 브랜드들을 많이 입점한 백화점들이 그쵸.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고급 브랜드들을 유치를 하는 백화점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간지대를 잘 찾고 뭐 있다. 조금 중간에서 좀 높은 수준을 네. 잘 유치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요. 체감하기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아무래도 그 매출 포커스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다수의 이제 좀 돈을 많이 쓰는 소비층 거기에 잘 포커싱을 네. 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백화점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 그리고 돌파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 많이 나고 있다고 이제 매도하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은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주식은 변동성이 큰 상품입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면 네. 아무리 많이 수익이 나고 있어도 더 욕심 부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 또 기하급수적으로 빠지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날 땐 찔끔 먹고 빠질 때는 크게 손실나고 이런 전략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갈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열어두시고 욕심을 좀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현대백화점은 좀 욕심 내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물대 돌파까지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차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윗꼬리 달고 거래량 달면서 이 부분을 메꿔간다면 그 부분 돌파가 나왔을 때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현대백화점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칠리소스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야말로 오늘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G2파워고요. 평단가는 그래도 수익권을 보고 계셔서 8,800원 평단가 괜찮은데 10% 보유하고 계시고 좀 더 사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고 봤던 이유가 원전 쪽이랑도 연관성이 있고요. 태양광이랑도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과 다르게 좀 음봉전환이 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그 에너지 산업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캐파가 좀 커지고 있긴 한데 이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근데 이제 시총이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탄력도가 훨씬 더 이제 크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한번 올라가면 막 무슨 뭐 대여섯 배씩 올라가 버리니까 그쵸. 딱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는 전략이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봤을 때 G2파워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매력도가 아주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많이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8,800원이면은 비중 10%면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셨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매수가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더 추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자르면 잘랐지 추매는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그냥 이대로 수익을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뭐 한 55% 10% 먹을 거면 굳이 G2파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뭐 조선에너빌리티나 하다못해 뭐 GNC 에너지, BHI 뭐 이런 거 보는 게 낫지. G2파워 이거 시총 지금 1,700억짜리를 뭐 5% 10% 수익 내겠다고 들어간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는. 왜냐면 지금 뭐 BHI나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크 무거운 종목도 지금 뭐 4, 5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무슨 뭐 5% 10% 수익 내겠다고 G2파워를 들어가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딱 10% 정도 물량으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하시되 12,000원이 분수령이라고 보거든요. 12,000원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저는 그대로 이제 슈팅을 한 차례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12,000원까지는 좀 보시라. 그래서 12,000원을 뚫으면 그 위로 슈팅 얼마나 하는지를 노리면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 충분히 투자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12,000원은 어렵지 않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더 욕심을 낼 것인지 여기서 좀 분할 매도하면서 욕심을 낼지 아니면 그냥 아예 정리할지 한 12,000원 정도 부근에서 좀 결정을 하시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G2파워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탄력성 부분에서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12,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만한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8,000원대 충분히 진입 잘하셨고 끝까지 한번 믿음 갖고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형란님의 종목이고요. 원익홀딩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50
50원 10%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홀딩스가 눈에 띕니다. 요새 지주사 종목들 좀 잘 가고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다시 한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다 보니까 그쪽이랑도 연관성이 있고 반도체 쪽이 오늘 좀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평단가는 오늘 종가랑 비슷한데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뭐 각종 종목들이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원익홀딩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주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주식하면 도박한다 이런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이제 그쵸. 입장이죠. 근데 이게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던 옛날에 뭐 새마을운동하고 이런 시절에는 자고 일어나면 뭐 나라가 발전해 있는 시대니까 예적금이나 부동산만으로도 돈을 충분히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같이 한국처럼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면은 성장이 이제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성장이 정체되는 이런 구조로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예적금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이제. 접근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증권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금융 시장이 발달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는 뭐 정치권에서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 거들떠도 안 봤지만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후보들 뭐 정치 공약도 보시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공약이 코스피 5천 만들겠다. 네, 뭐 이재명 후보는 5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5천 진짜 가주면 좋긴 하겠다. 네. 좀 이제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좀 꿈만 같은 이야기다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디가 돼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정치권은 이제 국민들 소리를 들어야 되고 네. 표가 이제 집계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주식 투자하는 표가 없었다면 요즘에는 대다수가 주식 투자자들이에요. 유권자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는 아마 사활을 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즘 부동산도 엄청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뭐 청년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네. 뭐 일자리랑 뭐 지방에는 뭐 일자리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 애를 어떻게 낳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디서 파생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증권 시장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을 진 사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득히 뛰어넘을 수 있는 역전을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올린 그 부동산이라는 수익률을 뛰어넘어서 부동산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징검다리,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증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육성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으면.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에요. 돼야죠. 그렇죠. 이 정도 나라 수준이 됐으면 이 지금 같은 한국의 증권 시장 수준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거는 이제 귀를 기울일 때가 왔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주식시장 부양책은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산업을 육성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증권 시장을 육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진보 보수 쪽으로 제가 좀 갈린다라고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기업을 성장시켜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거냐 아니면은 증권 시장이 이제 제도를 개선시켜서 드라이브를 걸 거냐 그런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방향성의 차이를 좀 두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결코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 업종이 있었는데 하나가 지주사, 하나가 네. 금융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으로 많이 상법 개정도 이제 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나아간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이제 주가 성장세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계속해서 적자 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순이익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일단 좀 흑자로 돌아서긴 해야 돼요. 그전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뭐 매수가가 5,450원 정도인데 매물대를 그래서 이건 이탈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원 이제 가격대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속 홀딩해서 고가갱신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추세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주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새 정부에 대해 들어서게 된다면 그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 집중해볼까요? 일단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아주 적극적으로 인프라 정책을 하려고 압박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국내 자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면담을 하면서도 인프라 압박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서 그 특정 국가들을 막 압박하면서 뭐 이번에 남아공 압박하는 것도 아주 살벌하게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어쩜 그렇게 인프라 단어 하나 나오니까 그냥 표정이 확 바뀌는지. 이렇게 인프라의 진심이다.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만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봉합해주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하겠다는 그쵸. 의견을 내비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화 무드 만들면서 인프라 정책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인프라 정책이 또 금리도 중요한 게 돈 땡겨올 때 이자가 세면은 그 인프라 정책 하기도 쉽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준과의 이제 합의도 도출될 거라고 봐서 트럼프의 인프라 사업 확장을 기대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주인공이 될 거라고 봐요, 당분간. 물론 금리 인하 수혜에 기대되는 로봇 제약 바이오도 좋게 보는데 인프라가 한번 이제 바람이 크게 불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재건 인프라 산업이 이제 수혜가 기대되면서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같이 할 인프라는 무엇인가? 미국이 딱 제시했잖아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뭐 가스관, 세아제강, 휴스틸, 레스틸, 그 다음에 뭐 요런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받는 인프라 종목들 있죠? 그런 쪽이랑 에너지 인프라에 특히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관심 있게 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다음 주 전략까지 자세하게 챙겨봤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이미 눈치채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당신의 초이스가 새롭게 개편이 돼서 좀 찾아오게 되는데 그동안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확장된 그리고 조금 더 알찬 내용을 담고 오는 당신의 초이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